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아노스에서 강원지 공무원 강의 맡고 있는 김미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간호관리 강의를 할 건데, 요거 보시는 것처럼 강원지 공무원의 꿈을 이룰 교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들 때 앞쪽에 보시면 핵심 요약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괄호넣기 문제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는 핵심 요약 총정리에 대한 부분들은요, 여기 앞에 있는 괄호넣기에 대한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보면서 뒤쪽에 문제풀이 강의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하기 전에 또는 강의를 다 듣고 난 뒤에 시험 보러 가기 전쯤 한번 쭉 총정리를 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제가 괄호넣기로 다시 한번 묶어놓은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이것만큼은 알고 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듣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집을 보시면 맨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차 나와 있죠? 목차에 보시면 이 문제집의 구성 자체가 핵심 요약 문제, 그 다음에 기출, 최신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응용한 문제, 가장 마지막에 뭐 나와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 3회차가 수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핵심 요약 문제가 챕터가 모두 9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간호관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9개의 챕터, 간호관리 한 챕터씩 우리가 정확하게 요약 정리하면서 총 정리하고 시험장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하는 중에 이건 무슨 내용이지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다시 한번 생소하면 안 되는 내용들만 지금 모아놓은 거거든요. 꼭 아주 숙지하고 깊숙이 파고들어서 공부하시고 가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자, 그럼 책에 있는 부분 문제집 8페이지 펴보실게요. 8페이지 먼저 펴시고요. 챕터 1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간호관리학의 이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내가 배운 내용들이 아주 방대할 거기 때문에 방대한 내용들을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다 정리하고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어떤 곳에서 서랍을 딱 열어서 문제를 꺼낸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곡차곡 진행하는 것이 잘 되었는지 점검도 해보시고 내가 이 간호관리를 다시 뭔가를 리뷰할 때 내가 얼만큼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로 삼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가 간호관리학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 간호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에서는 선진간호를 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간호행정 또는 간호경영학으로 이미 다 되어져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행정,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행정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관리, 매니지먼트로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확정된 멘트, 그러니까 글자로 그냥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간호관리학, 그러니까 마치 관리자만 알아야 되는 내용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범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9페이지 나와 있는 관리와 행정의 유사점 또는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보시게 되면 관리라고 하는 단어랑 행정이라는 단어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한국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병원이 기준이 될 수가 있겠고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우리나라 전체 국가가 기준이 되어서 그 대상자도 그쵸, 국민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구분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간호관리학의 정의, 간호관리 정의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간호관리란 간호조직이 뭘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예요. 간호관리학에서의 목표는 정해져 있다. 이 목표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목표 나올 수가 있겠죠. 이 궁극적인 목표는 한 가지예요. 그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을 통해서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모든 조직은 관리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성을 높여가지고 결국에는 뭘 도모한다? 그렇죠. 생산성을 높이는 것. 이것이 목표이고요. 간호관리학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질의, 양만 많아도 안 돼. 양과 질이 모두 아주 풍부한 양질의 무엇을 준다?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호관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조직이든 목표는 이 관리를 하고 행정을 하고 경영을 하는 목표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간호관리학에 들어왔을 때는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간호관리학이랑 지역사를 둘 다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지역사회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는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참고 삼아서 같이 적어두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과목만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간호관리학도 봐야 되지만 지역사회 간호학도 보니까 제가 두 개를 다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두 개를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이것이 뭐다? 이거는 지역사회 간호학의 목표다. 그것도 정관해야 되겠죠? 그럼 헷갈리지 않겠죠? 이거는 지역사회 간호학 목표, 지역사회 간호의 궁극적인 목표. 참고입니다. 참고. 같이 적어두시고 숙제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간호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간호 인력을 기술과 노력, 자원 활용 등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간호사들의 활동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어떻게 조직하고 지휘하며 통제하는 과정이다. 제가 간호관리학에 늘 말하는 5글자 뭐가 되겠습니까? 기조인지통을 기억하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기조인지통을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김명희 교수가 얘기했던 기조인지통, 제가 저를 만날 때는 기조인지통 이렇게 인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조인지통, 이 5글자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 2번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과정적인 측면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마리너와 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5단계가 바로 기조인지통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가장 첫 번째 기획을 한다. 그리고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에 따라서 인적 자원 관리 또는 인사라고도 부르는데 다른 말로는 인적 자원 관리. 요 순서 그대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는 공무원 시험보다는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국가고시 많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도 몇 차례 나온 적이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뭐 그만하세요, 계속하세요 이렇게 하는 지휘, 그렇죠? 디렉팅이 들어가겠죠. 지휘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지휘랑 통제는 늘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휘하지 않고 통제만 갈 수 없어요. 이게 이대로 순서예요. 그다음에 통제가 나가는 거죠. 이런 순서대로 이어지는 것이 간호관리의 무엇이다? 과정이다. 기조인지통, 이걸 몰랐던 분들은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요. 간호관리의 과정적인 측면이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사람 별표 한번 쳐볼까요? 메리너와 톰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학자들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조인지통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획, 조직, 인사. 인사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그냥 일로 보았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그냥 일이야. 근데 요즘에 어떻게 돼요? 야, 사람은 일이 아니야. 우리들은 하나하나 사람들은 다 자원이야. 진짜 그렇죠. 이게 회사를 운영해봐도 그렇고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봐도 그렇고요. 이 인적 자원이 누가 들어왔냐에 따라서 완전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적인 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 요즘에 근데 시험 문제가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이 좀 힘들었던 것도 있으시죠. 그래서 임상이 잘 안 맞아요.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지금은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평균은 44.7%고 저기 지방이나 이런 쪽 가게 되면 97%, 막 87%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간호사들이 인적 자원 관리에서 관리 대상이 못 되다 보니까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계속 국민건강 위협으로 가다 보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어서 이게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두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요. 페이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페이올은 페이올 페이퍼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종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관리학파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보게 되면은 그 일의 중요성을 강조해가지고요. 앞에 나왔던 거 중에서 기획, 조직, 지휘라는 거 외에 뭐가 들어갔느냐? 인사란 단어가 아예 빠져버렸고요. 조정이 들어가요. 조정이란 말 써야 되겠죠. 그냥 일과 일을 컨트롤하는 것 뿐이고 사람 아예 안 들어가 버린 거. 그래서 이거는 기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단계로 갔다라는 거고요. 스토너라고 하는 사람은 4단계죠. 여기도 뭐가 빠져 있습니까? 인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시스템
최근에 과정에만 인사가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요즘은 사람에 대한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한 번 더 인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스토너 같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 4번 길리스가 등장하죠. 길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간호학의 유명한 학자예요. 간호학 학자예요. 그래서 길리스는 그 버틀람피가 주장했던 체계 이론을 간호학에 맞게 한 번 더 만드신 분인데, 뒤에 이론이 나오겠지만 이 체계 이론, 시스템 티오리라고 하는 체계 이론의 경우는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어서 간호 관리학에도 나오고 지역사회 간호학에도 나오고 두 개 다 나와요.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버틀람피라는 학자가 만든 것을 길리스라고 하는 간호학자가 다시 한번 우리한테 맞게 이렇게 또 적용시킨 분이거든요. 요분은 그 기조인지통이라고 하는 거 맨 앞에다 뭘 집어넣냐면, 기획은 동일한데 기획 말고 더 추가한 게 뭐예요? 자료 수집.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자료 수집이라고 한 단어를 처음 듣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간호학은 특징이 뭐예요? 환자가 딱 들어오게 되면 먼저 쫙 스캐닝 하면서 이 환자가 어떤 상태인가를 좀 보게 되죠. 환자한테 문진을 하고 시진, 촉진, 뭐 청진 등등을 통해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계속 수집을 해가지고 그에 맞게 간호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간호학에는 자료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어디다가도 집어넣었어요? 간호관리학 과정에도 집어넣은 게 길리스입니다. 길리스는 자료 수집과 기획이라는 게 첫 번째 들어가고, 그 다음엔 동일하게 조직 인사지 통제가 들어갔다. 자, 5번째입니다. 귤릭이죠. 귤릭이 단계를 제일 길게 만들어 놨는데요. 7단계가 돼요. 그렇죠? 보시면 거기 보게 되면 기획, 조직, 인사지 한 다음에 조정이 들어가고, 그다음 원래는 통제가 들어가는 부분에 통제라는 단어 대신 뭐가 들어가요? 보고, 노티파이 해라. 보고가 들어가고요. 예산이 들어가요. 근데 예산은 화폐 단위로 정리한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휘한 대로, 조정한 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보고하고 예산에 대한 것들을 처리해라 라는 것이 나오는 바로 귤릭이 되겠습니다. 모두 7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조, 인지, 조정에다가 보고와 예산이 들어간 사람 누구? 그쵸? 귤릭인데요. 귤릭이라는 사람을 맞추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다음은 귤릭이 말했던 7단계에서 다음에 5단계는 뭐냐, 6단계는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전체를 우리가 암기하는 것은 맞다라는 것이고요. 6번째 보게 되면요, POSD, CORB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요거 보시면 플래닝, 오거나이제이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스태핑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인적 자원 관리 우리가 스태핑, 사람 스텝들을 구성한다. 그래서 스태핑이 나오고요. 네, 디렉팅이 나와요. 지휘한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C가 나오는데 이 코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컨트롤링, 통제한다 그러니까 통제는 컨트롤 아니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간호사는 정확히 말하면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코디네이터예요. 간호사가 중간에 있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환자하고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중간 조율합니다. 그쵸? 간호사가 또 어떻게 해요? 의사들하고 또 보호자하고 중간 조율하고요. 환자한테 필요한 원무과하고 중간 조율하고요. 약국하고 조율하고요. 간호사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조율되게 되어 있죠. 이거 코디네이팅이라고 해요. 중간에서 코디네이팅, 이걸 다 해가지고 하나로 합쳐가지고 내보내는 작업을 하는 게 간호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통합적인 학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서 이걸 잘 믹싱해야 되니까 쉬운 직업은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디렉팅 다음에 들어가고요. 레포팅, 버지 들어간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귤릭이 말한 7단계가 앞에 얘기했던 기획, 조직, 인사지, 조정, 그리고 보고, 예산인데, 여기 나와 있던 부분 중에서 하나가 인사라고 하는 건 스태핑이었고, 통제라고 할 수 있는, 보고할 수 있고 뭐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거, 조정하는 것은 컨트롤이 아니라 코디네이션이었다는 거 한 번 더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간호관리는 원래 기능적인 측면도 있고 과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과정은 지금 다 배운 거예요. 기조인지통 다 들어갔고요. 기능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버나드와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버나드와 시몬이 주장한 관리의 기능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관리 활동은 뭐래요? 협동적인 노력의 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협동, 제가 앞에 코디네이팅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협동하는 것에 대한 중심적인 역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코디네이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그쵸?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의사소통이 들어가고요. 막 잡아 끌고 억지로 일을 하게 시키면 짜증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충분하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 기획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디시전 메이킹이거든요.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최고 관리자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의사 결정의 연속입니다. 계속 결정해야 돼. 어떻게 할까?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계속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사결정, 권한, 지도성 등이 들어가는 것이 기능적인 측면이다라고 누가 말했다? 버나드와 시몬이 말을 했고요. 하나씩 말하면 의사소통, 여기 들어갑니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은 여기 들어가고요. 소통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동기부여도 여기 들어가요. 지위라는 챕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더십, 지위도 여기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지위라는 챕터는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 들어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나오는 건 셜리반 앤 데커죠. 셜리반과 데커는 간호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로서 의사소통, 이미 말씀드렸고요. 정보체계의 동기부여 나왔어요. 그리고 지도성이 곧 리더십이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 모두 나왔냐면 스트레스와 시간관리, 의사결정 등장했고요. 비판적인 사고 등장하면서 집단관리 등등을 꼽았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간호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과 간호관리의 기능적인 측면과 과정적인 측면을 다 보신 거다. 네 번째, 앞에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관리와 행정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 핵심 유형 문제 다 적어놓고 갈까요? 관리라는 거 위에다가는요, 그냥 병원. 그리고 행정이라는 거 위에다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그냥 병원이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21세기 세계 최고의 척추 전문 병원, 그럼 누구예요? 척추만 잘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목표가 뚜렷한 거죠. 다른 병원 가서 척추 안 고치고 우리 병원에서 척추를 고칠 수 있게끔 끌어당기는 일도 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단일성 있는 목표가 있다는 것이고, 행정은 국가가 누구한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러프하게 좀 약간 영역이 넓다, 이런 의미를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책의 내용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특히 간호관리학 같은 경우는요, 앞에 잠깐 나왔던 셜리반과 데커가 말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니? 이렇게 묻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를 당황시키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봐도 이게 무슨 문제가 이러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20문항 중에서 여러분들을 판별해가지고 떨어뜨리게 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려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그 뉘앙스를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은 국가 전체가 국민한테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와 행정의 비슷한 점, 유사성은요, 나온 것처럼 관료제적 성격이다. 그러니까 조직이 있고 조직도가 있는 거예요. 맨 위부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어디부터 내려가는지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또 목표 추구를 위한 수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인적 요소가 중요하다. 그리고 조직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관리라는 것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행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건데, 둘 다 어쨌든 매니지먼트를 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인적 요소가 좀 중요하다는 거고, 관료제적인 성격은 수직 관계가 정확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더 중요할 수가 있고, 차이점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앞에 말했을 때 제가 병원을 생각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리는요, 처음 나온 것처럼 정치 권력과는 무관합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척추를 고치고 싶다, 척추 고치는 그런 정치랑 관련이 없잖아요. 그쵸? 허리 아픈 사람도 가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행정 같은 경우는 뭘 내포하고 있습니까? 강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제적일 수밖에 없겠지. 왜? 그죠? 코로나19가 심하니까 6시에 2명만 만나? 그럼 만나야 되는 게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정책인 거잖아요. 강제성이 좀 있죠. 강제성이 있고요. 왜요? 국가 전체가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정치 권력 내포하고 있으면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출발한다? 국가 정책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 있잖아요, 법. 고도의 합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행정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능률성은요, 경쟁성과 능선을 추구하는 것은 병원만 볼 수 있는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 척추 환자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환자들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경쟁을 하겠죠, 옆에 병원이랑. 그래서 옆에 병원이 굉장히 뭐 MRI 버전 1을 샀어? 그럼 우린 버전 2를 사! 이런 식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행정은 뭡니까? 이거는요, 보시는 것처럼 독점성이 높아요. 그래서 경쟁성이 제한을 받는다. 뭐 한국담배인상공사 이런 혼자만 팔잖아요, 그렇죠? 도시가스공사, 도시가스도 뭐 한 군데 판다? 하나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독점했어요. 독과점이에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독과점한 것은 뭐다? 행정적인 부분에서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법의 제약성 같은 경우도 관리는 법령의 제약성이 적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엄격한 법령의 그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평등성은 어때요? 여기는 강조되지가 않아요. 내가 MRI 버전 2를 사든 버전 3를 사든 내 돈 내고 내가 산다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기 마음이에요. 대출 받아 사든 땅 팔아 사든 그렇게 강조되지 않고 평등하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법 앞에서 평등한 개념을 요구하면서 고도의 합법성, 그러니까 여기 그냥 합법성이 아니라 고도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다? 행정이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다 누구에게나 정확하게 평등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빈부격차도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국민 전체가 다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형평성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은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불분명하고 복잡한 목표를 추구한다. 왜?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다 막론하고 만족을 주려면 단일화된 목표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불분명하고 복잡한 목표를 추구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병원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잖아요. 21세기 세계 최초, 아니 세계 최고의 척추 전문 병원. 그럼 뭘 추구하겠어요? 척추 잘 고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된다. 요거 관리하고 행정유사점은요,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5번째가 간호관리 체계 모형이 나와요. 근데 체계 모형이 나오는데요. 앞에 말한 것처럼 잠깐 설명했을 때 이거 체계 이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거 얘기할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버틀람피가 만들었던 체계 이론을 길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밑에도 나오죠? 길리스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간호학적인 개념에서 한 번 더 풀어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 체계 이론, 시스템 띠오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시스템 띠오리, 체계 이론은 간호관리학 앤드 지역세 간호학에 두루두루 나오는데,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게 간호관리학에서 공부했으니까 지역세는 패스하는 순간 틀려요, 문제. 그래서 간호관리학 따로 파고들어서 체계 이론은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되고요. 지역세 따로 해야 돼요. 왜? 목표가 다르니까. 간호관리학에서 이 체계 이론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하나 그려볼까요? 뭔가 우리 입으로 뭔가 열심히 음식을 먹어서 소화되면 다른 게 나오는 거 동일합니다. 뭘 먹었냐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투입되는 요소가 있고, 뭔가를 이쪽에 투입시키면 여기서 변화, 우리 변환이라고 해요. 변환 과정, 프로세스를 겪어요. 그래서 어떤 게 나와요? 산출물이 나와요. 산출. 근데 산출물은 결국 뭐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했니? 이걸 보는 건데, 이게 좀 도달을 못했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가서 투입 간다. 이걸 뭐라 부릅니까? 이걸 피드백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시스템 띠오리다. 여기 문제 같이 볼게요. 괄호넣기 보시게 되면 길리스는 간호관리 체계의 이론을 설명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투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투입에는 뭐뭐 들어갈 수 있대요? 자료, 인력, 기구, 공급품이 속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변환 요소에는 이 과정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조인지통이 그대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여기에 간호관리의 과정적인 측면, 과정인 기조인지통이 들어간다. 기조인지통이 여기 들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산출. 지금 보면 투입, 변환, 산출 요소는 뭐가 들어간다고 되어져 있어요? 산출 요소에는 환자 간호 인력 개발 연구가 포함되어져 있다. 특히 간호관리학에서 산출 요소에는요, 무슨 만족도, 무슨 뭐 치사율, 이환율, 뭐 회복률, 무슨 율,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연구도 들어가고 등등이 들어간다 라는 것이 나와져 있는 거죠. 요렇게 길리스가 말한 간호관리 체계 모형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자꾸만 피드백을 돌려가지고 돌리고 또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 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되겠 수가 있겠죠. 항상성 유지. 무엇 때문에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맞겠죠. 자, 넘겨서 볼게요. 10페이지 되겠고요. 10페이지 보면 조직 성과라고 나옵니다. 조직 성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간호관리를 적용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 생산성이 등장하는 게 괄호에 들어가야 되고요. 생산성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한 업무의 양과 질을, 맨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나왔죠. 여기 양질의 간호 서비스, 이거를 주기 위해서 자원 활용의 정도를 고려해서 측정한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의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다 라고 보여져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보시면 효과성은 무엇이냐? 효과성이란 목적에 부합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문제, 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효과성은 약간 장기적인 개념. 그래서 생산성에서 우리 얘기할 때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 장기적인 목표나 장기적인 달성하고 싶은 것이 될 수가 있겠고요. 효율성은 이와 조금 반대로 단기적인 목표. 그러니까 비용을 얼마 들였는데 바로 비용 얼마 뽑았는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3번에 뭐가 있냐면 효율성이란 자원을 최소로 활용해서 목표를 달성했는가. 그러니까 최소 자원을 투입하고 최소 자원 투입해서 최대 결과를 뽑아냈니? 라고 보는 것이 바로 효율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목표인 효율성을 좀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이 간호관리로 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단계적인 목표는 여기서 많이 보게 된다라고도 하나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7번이에요. 간호관리에는요, 관리자라는 게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리자의 계층이 나오는데, 간호관리자의 계층을 좀 설명드리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피라미드 하나 그리면 이렇게 우리가 맨 위를 최고 관리자, 맨 위에 있는 사람들 최고 관리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누가 나와요? 중간이니까 중간 관리자, 그 다음 하위 관리자. 하위 관리자는 그 대신 별명이 많아요. 그래서 일선 관리자 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운영자 라고도 부르고, 그쵸? 또는 실무자, 별명 많죠? 요렇게 부르게 되어져 있어요. 원래 맨 밑에 일하는 분들이 별명이 많은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최고관리자는 가장 위에 있다 보니까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디시전 메이킹, 의사 결정을 많이 하고요. 가장 요동치는 변화가 심한, 변화 무쌍한 상황에서 본인이 멀리 내다보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최고관리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기적인 목표 전략 등을 결정한다. 그래서 가장 장기적,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부분들 계획하고 계획 수립한 대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최고관리자. 그리고 조직에 무엇을 맡고, 조직에서 보시게 되면요, 사회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 맡고 있으면서 간호부의 모든 활동을 기획, 조직, 지휘, 통제하는 사람이 최고관리자다. 본인이 잘못하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도, 어떤 병원에 큰 사고가 터졌는데 본인이 한 게 아니어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이유가 사회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관리자가 되겠고요. 중앙관리자는 최고관리자가 설정한 조직에 대한 부분에서 보시면 조직의 전략적인 목표, 전략 정책을 수용한다. 그러니까 장기적이면서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최고관리자인데요. 전략적이에요. 근데 전략적인 바로 위 최고관리자가 세운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술을 펼치는 것이 바로 중간관리자 역할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술은 그냥 혼자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뭘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전략적인 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적혀 있는 겁니다. 최고관리자가 설정한 조직의 전략적 목표, 전략, 정책을 수용하고 집행하기 위한 재반 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단어 나왔다고 덜컥 최고관리자가 답이라고 찍으시면 틀려버려요. 전략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뭐 이런 걸 수행한다. 그럼 전술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관리자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자, 2번 동그라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런 게 써 있죠. 그래서 일선 관리자가 해야 되는 조직의 목표와 계획을 전달하고 그들의 지위에 책임을 진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서 이들이 한 역할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3번은요. 일선 관리자. 거긴 답은 이렇게 썼지만 요거는 별명이 많으니까 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위 관리자, 일선 관리자, 운영자, 실무자 다 같은 단어다 보시면 되겠고, 어떤 일을 한대요? 아래로 다른 관리자가 없잖아요. 더 이상 없어요. 그렇죠? 관리자가 없이 현장에서 실제로 업무 수행한다. 그래서 실무자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져 있다고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요, 이런 말 나와져 있죠. 운영적인 목표를 결정한다. 그래서 전략적, 전술적의 마지막에 하위 관리자, 일선 관리자는 운영적인 목표, 운영적인 것을 관리한다. 그래서 단기 한 달 또는 1년 정도 단위에서 운영적인 목표를 결정해서 구성원의 실무적인 역할 조정과 작업 운영 지휘, 현장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져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번째 민츠버그의 관리자 역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용 중요했던 부분이 같이 기억하시고, 앞에 제가 이제 장기적이라는 말 썼는데 장기적이라는 단어를 같이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장기적이면 운영적인 사람들은 단기적인 걸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민츠버그예요. 민츠버그 시험 단골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민츠버그가 주장했던 게 관리자들은 이러이러한 기술이 필요해, 이런 역할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대인관계 역할이 필요해. 그래서 회사를 대표해서 어떤 조직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과 같이 대인관계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 관리자는 정보에 민감해야 돼. 그래서 정보 관리 역할이 필요해 말을 했고요. 세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관리자는 의사결정자 역할이야.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또 한 번 분류한 게, 대인관계는 모두 세 개죠. 그러니까 제가 대지섭이라고 외우라고 해요. 늘 얘기하죠. 대지섭. 거기 뭡니까? 대는 대표자 역할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반가로에 들어가는 게 대표자. 기본적인 관리자 역할로 조직을 대표한다. 간호단위 장으로서 관리자는 의식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그 다음에 대지섭, 소지섭의 동생이라 생각하세요. 지는 뭡니까? 지는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지도자 역할은 그러니까 대표자, 지도자 역할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하 직원의 활동을 지휘, 조정하게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부하 직원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직원의 무엇? 채용과 훈련을 담당한 역할이다. 이거 자꾸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기출대 문제 바탕으로 설명을 제가 정확히 드리면요, 이거는 외부 채용이에요. 정확히 외부 채용에 대한 부분과 채용된 애들을, 어쨌든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게 들어간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여기는 외부 채용에 대한 거는 누가? 지도자가 담당하는구나. 그럼 내부 채용은 여기 나오게 되겠지만 의사결정자 중에서 자원분배 역할이 있거든요. 자원분배 역할이 내 내부 직원들을 어디다가 배치할까, 이런 게 들어가요. 대표자가, 그러니까 관리자가 한 역할이 맞죠. 그래서 내부 채용은 여기 디시전 메이킹에서 제가 자원분배자 때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는 뭐가 될까요? 섭외자가 되겠죠. 섭외자.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거기 11페이지 3번 가로 보시면 섭외자는 뭡니까? 경쟁자, 조직, 그리고 외부 사람들을 다룬 일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외부 사람들과 관계를 하게 되어져 있고요. 또 상사, 부하 직원, 타 부서 직원, 물품 공급자, 환자 등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중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관리자 역할이다. 세 번째, 조직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원을 모색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표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관리자들은요, 그 회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녀야 돼요. 밖에 다니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미팅하고 네트워크를 막 만들어놔야 그 회사가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인데 대리처럼 일하면 그 회사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섭외자, 외부 사람들을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섭외자다. 그 다음 나오는 건 정보관리 역할인데요. 정보관리는 또 세 가지 역할이 나와요. 그래서 역할 자체가 여기 3, 이게 세 가지 역할, 네 가지 역할, 모두 10가지의 관리자 역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정보관리자의 역할에서 뭐가 들어가느냐? 정보를 수집해요.
수집은 진짜 수집하기만 하는 거야, 그냥. 그렇죠? 정보 수집. 수집하는 거 뭐뭐 있는지 볼까요? 관리자는 조직의 내외부 사람들과 교류하기 때문에 직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 첫 번째 정보 수집자의 역할에는요, 관리자는 계속적으로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하면서 모니터하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냥 모니터만 한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쵸? 정보 수집자라는 수집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모니터한다. 모니터는 뭐예요? 보기만 하는 거지 본 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는 거죠. 그쵸? 하지만 두 번째 역할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오죠. 전달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달자. 전달자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내가 알게 된 정보를 자기 회사의 직원들한테 전달하는 역할. 그 전달자에서 그냥 전달자가 아니라 무슨 전달자? 정보 전달자 역할이 들어간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리자는 부하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없는 정보를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전달한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대변인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세 번째 역할은 대변인 역할인데요. 이거는요, 이 두 가지는 봐봐요. 자, 두 가지는 뭡니까? 이 두 가지는 외부에서 가지고 온 거를 안으로 주는 역할인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변인 역할은 우리 내부의 정보를 밖으로 주는 거예요. 달라졌죠? 이거는 외부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부 직원들한테 전달한다라고 하면, 대변인 역할은 내부에 있는 내부 정보를 이렇게 가끔 TV 보면 기자회견 하면서 무슨 당의 대변인 나오잖아요. 대신해서 전달하는 거 어디다가? 외부에다가. 외부 조직이나 기관에다가 전달하는 것이 바로 대변인 역할이다. 거기 써 있죠. 그래서 관리자는 부서를 외부 사람에게 알리거나 혹은 조직 밖의 사람들과 뭘 한다? 의사소통한다. 나와져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역할, 큰 역할의 DM,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자 역할이 나옵니다. 조직의 새로운 목표와 활동을 전개할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사용한다 라고 나와져 있고요. 첫 번째는 변화 창출 시도 역할을 한다.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 네 가지니까 기업가라고 쓰지만 기업가의 다른 말은 변화 촉진자. 변화 촉진자는 뭐냐면 전혀 몰랐던 무에 대한 것을 갖다가 유로 만들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변화를 창출하는 거야. 변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창출시키는 거다. 두 번째, 고충 처리자,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 고충 처리자는 다른 단어로 뭐가 된대요? 문제 해결사, 문제 해결자.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사람은 관리자예요. 맨 위에 사람들이 해결해주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앞에 잠깐 얘기했던, 제가 외부 채용 말할 때 설명했던 그 자원분배자 역할이 있습니다. 자원분배자. 자원분배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있다? 이 사람들은 내부 채용과 관련된 거, 내부에 좋은 직원을 딴 데 배치하거나 부서 이동시키는 걸 하는 것이 자원분배자 역할이 될 수가 있겠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내용 먼저 읽어볼게요. 자, 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보와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어디에 보내야 된다? 협상에 보내야 된다. 협상자 역할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츠버그의 관리자 역할 다 봤고요. 다음은 또 중요한 것이 이론이 등장을 하는데 어떠한 과목이든 이론만큼 꼭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간호관리 이론이 등장을 할 거예요. 간호관리 이론의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고전적 이론에 대해서 반발한 신고전적 이론, 그다음에 현대 이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 이론을 같이 볼게요. 자, 간호관리의 관리 이론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라고 해도 돼요. 거의 99.8% 이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신문항 중에서 이론이 등장하면 좋은 거죠. 그렇죠? 어쨌든 첫 번째 고전적인 이론이 있다.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흘러간다면 고전적 이론이 있고 여기에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를 더 보강한 것이 신고전적 이론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라고 현대적 이론이 있다. 그래서 고전과 신고전과 현대까지 쭈르륵 내려오는 이론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론들이 나오게 돼서 제가 요약집에다가는 과학적 관리 이론 전문 집어넣었죠. 고전적 관리 이론의 대표는 과학적 관리 이론입니다. 과학적 관리 이론이고요. 이거하고 가장 많이 비교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서로가 대비되는 게 이 두 가지를 많이 비교하다 보니까 얘랑 같이 비교하는 게 바로 인간관계론이라고 그 다음에 나오죠. 인간관계론. 관계론이 등장을 해요.
여기다가는 지금 보면 앞에 잠깐 배웠던 뭐 체계 이론과 더불어서 상황 이론이라든지 체계 이론 등등이 현대 이론에 등장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각각도 잘 알아야 되고 두 개를 비교해서도 알아야 되고 이건 별개로 하나씩 알아야 되는데 상황 이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휘란 챕터에서 한 번 더 다루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자 여기서는 12페이지 9에 과학적 관리 이론이라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면 1번 동그라미에 과학적인 관리는 관리자의 명령과 통제에 의한 일방적인 경영 관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명령, 통제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일방적인 동그라미 치세요. 자, 과학적인 관리는 또 뭐가 써 있습니까? 작업의 과학, 그리고 노동의 과학이지 경영의 과학은 아니다. 작업과 노동에 대한 것만 썼다. 그리고 3번 동그라미에 조직 전체의 합리화가 아닌 공장 내부의 합리화를 시도했다. 쓰시고요. 적어두시고요. 4번에 공식적인 조직만 등장합니다. 공식적인 조직이 계층제라고 했어요. 계층제나 분업체계를 중시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식 조직을 중시한 곳이구나. 공식 조직을 중시했다. 반대로 얘는 반대니까 비공식 조직을 중시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6번째 보시게 되면 뭐라 써 있습니까? 과업의 표준화를 지나치게 유일 최선의 방법으로 강조했다. 여긴 표준화라는 단어도 등장하고요. 이것이 바로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기계로 봤을 때 그래서 기계화시켰다. 욕을 많이 먹었죠. 이거에 비해서 비공식 조직을 강조했던 인간관계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사람 사이 관계가 좋으면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생산성도 증가하더라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실험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전기 공장에서 실험을 한 거잖아요. 호선 공장. 그래서 호선 공장이 등장할 거예요. 호선이 사람 이름 아니고요. 호선 공장에서 여러 실험을 해보면서 물리적인 환경을 좋게 해주는 것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구나를 알게 된 게 바로 인간관계론. 그래서 신고전적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말을 보시게 되면 인간관계론의 특징이라 되어져 있고요. 호선 전기공장에서 공장의 조명과 근로자들의 생산성 간 상황에 실험하였다. 그 이론이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생산성은 물리적인 환경보다는 인간의 뭐가 나왔습니까? 심리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욕구 충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인간관계론인데요. 너무 또 사람만 봤다고 해서 비판받기도 해요. 그렇다는 것이고, 자, 세 번째 번 직장 분위기, 조직 구성원의 태도와 감정 등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비경제적 보상과 안정감, 소속감 등 인간의 심리적인 요인을 중시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요, 개인보다는 집단의 사기를 중시하고 비공식 조직, 앞에 나 얘기했죠 이미 비공식 조직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또 작은 소집단, 지금 말하는 동아리 같은 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 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기계적인 조직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는 인간관에 대해서 과학적 관론에 반발했다. 자, 여기 보면요, 그러면 아까 기계화, 기계적 조직화 말씀드렸죠. 너무 사람을 표준화시켰고 합리화만 시켰어요.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봤다. 유일무이의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식으로 했고요. 하지만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성과급 제도의 근본이 됐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 정해준 기준대로 딱 정한 다음에 몇 분, 몇 초 만에 이걸 해내면 돈을 더 주는 거야. 못하면 돈을 깎아버리는 거지, 급여를. 이런 식으로 성과급을 주는, 요즘 시대에 성과급 주잖아요. 우리 강호사는 적용이 많이 안 되지만, 그 성과급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됐던 게 과학적 관리 이론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이론인 건 맞죠. 대신 그러려면, 성과급 주려면 표준화시키고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서 했니 못했니 해놓고 우리가 돈을 더 주거나 안 주는 것을 진행했던 것이 될 수가 있겠다. 근데 이러한 과학적 관리론을 반발하면서 튀어나온 게 인간관계론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1번 상황이론의 특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조직은 하위 체계들로 구성된 하나의 뭐가 나와져 있어요? 개방체계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체계와 체계가 계속 만나서 켜켜이 쌓이면 그게 커다란
하나의 이제 국가를 이루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제가 강조를 하는데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이런 개인의 체계가 만나면 가족이라는 체계가 만들어져요. 가족이라는 체계에서 만나면 지역사회가 만들어지겠지. 이 지역사회라는 체계가 또 만나면 뭐가 돼요? 국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 하위 체계, 뭐 상부 체계 하는데요. 체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하위 체계들로 구성된 하나의 또 개방 체계로서 모든 조직과 모든 상황에 맞는 유일한 조직 이론은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때 달라요를 얘기한 게 상황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지시적인 리더십이 필요하고 어떨 땐 다 맡겨버리는 위임적 리더십, 어떨 때는 설득하는 거, 어떨 땐 참여시키는 거, 이런 리더십이 어떻게 다르다? 상황에 따라 관리 기법이 맞게 변해야 한다는 이론이다라고 2번 동그라미 써 있는 겁니다. 마지막 3번 동그라미 같이 볼게요. 자, 상황에 따라 동일해요. 상황의 이론이니까 적절한 일을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이번 챕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간호관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간호관리 과정은 기조인지통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 드렸고요. 관리와 행정의 차이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체계론이 등장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간호 관리와 행정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거는 행정은 국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합법성과 이런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시스템 티오리 체계이론은 간호관리랑 지역사회 따로따로 말씀드렸죠. 따로따로 공부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투입, 변환, 산출, 피드백까지가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 항상성을 통해서 피드백. 이 항상성은 가장 늘 똑같은 목표를 산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성 유지, 피드백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3가지 최고, 중간, 하위 관리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에 전략적인 기획을 세운 사람은 최고 관리자, 그리고 전술적 기획은 중앙 관리자, 마지막에 운영적 기획은 하위 관리자가 세운다 했었죠. 그리고 민츠버그의 10가지 관리자 역할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10가지 역할에서 대인관계 역할, 정보관리 역할, 그리고 의사결정 역할, 3, 3, 4 4가지 역할도 한 번 더 정리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론은 꼭 한 문제씩 나오기가 쉬운데요. 이론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간호관리학에서는 고전적 이론에는 대표적인 게 과학적 관리론, 이것에 반발한 것이 신고전적 이론의 대표적인 게 인간관계론으로 좀 구분했습니다. 나중에 동기부여로 나오기 때문에 상황 이론이나 책 이론 등등 나중에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각각의 요소를 들으시면서 핵심 요약 총정리니까 지금 들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나 이거 뭐지 스럽다 하는 거는 무조건 파고들어서 끝까지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